삼류 시인, 삼류 소설가가 읽어주는 내 맘대로 소설극장입니다. 왜 삼류냐고요? 듣보잡이니까 삼류죠. 유명하면 인류. 아무튼 오늘 읽어드릴 작품 낙타바이는 제가 처음에 소설로 썼다가 나중에 희곡으로 변환해서 한국문학예술에서 희곡부문 당선되었던 작품입니다. 제 맘대로 읽어주는 소설이니까 그냥 눈을 감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혹시 듣다가 졸리신 분들은 그대로 잠을 자면 됩니다. 나중에 잠이 깨고 다시 들으면 되니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성질급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어댔다. 손가락이 거미발처럼 더듬거려 핸드폰을 잡았다. 누군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았다. 아직도 눈꺼풀에는 무거운 쇳덩어리가 앉아 있었으니까. 목소리도 잠이 덜 깬 듯 탁하게 흘러나왔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칼칼한 목소리의 마누라였다. 내가 연구소에서 밤을 보낼 때는 항상 아침에 전화를 걸어 강의 시간에 늦지 않게 깨워주었다. 인공지능 알람이 따로 없었다. 잘 잤냐는 안부를 시작으로 아침부터 커피 마시지 말고 우유를 마시라는 등 강의에 늦지 않게 어서 일어나라. 이달 말 토요일은 아버님 생신이라 뷔페 식당을 예약할 테니 다른 약속 잡지 말라는 등 싫지 않은 잔소리들이 연타를 날렸다. 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몇 년 전에야 정년퇴직을 했다. 그런데 퇴직 후에도 남들처럼 여행을 다니며 편히 사실 생각은 없어 보였다. 마치 봉사하기에 태어나신 분처럼 매일같이 구청에서 하는 근로봉사를 다니셨다. 통화가 끝나고 나서야 몸을 일으켜 머리에 붙어있던 단자들을 하나씩 떼어냈다. 나는 대학교 전자공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최근 3년간은 학교에서 제공한 연구실에서 숙식을 하며 꿈 녹화기를 연구하고 있었다. 외국에서도 나와 같이 꿈 녹화기를 연구하고 있는 팀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아직 뚜렷하게 성과를 나타내지는 못한 모양이었다. 꿈을 꾸면 뇌파는 델타파에서 세타파로 바뀌면서 주파수 파장도 바뀌게 된다. 그때 머리에 부착된 단자를 통해 뇌파를 전송한 후 940kHz 이상의 고주파로 증폭을 시키면 영상신호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TV 원리에서 나의 연구는 출발하였다. 그러면 꿈꾼 것을 비디오처럼 영상으로 볼 수 있다는 가설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헛짓거리라고도 했지만 나는 그것을 굽히지 않았다. 왜 그런지 내 안에서 그것을 꼭 해야 한다는 나도 모르는 사명감이 꿈틀대고 있었다. 뇌파는 그때그때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주파수를 조절하는 AI 프로그램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았다. 순간순간 변하는 뇌파의 파장을 따라가려면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3년 동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며칠 전에야 짤막하게나마 녹화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화질이 흐릿해서 꿈을 꾼 건지 안 꾼 건지 헷갈릴 정도였다. 완전한 성공은 아니었지만 3년간의 도전 끝에 작은아마 꽃봉오리가 생겼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 순간은 아마도 평생 동안 겪은 일들 중에 가장 환상적이고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침대에서 막 일어서려는데 채군이 들어왔다. 채군은 대학원생으로 꿈 녹화기 코딩과 논문 작성을 보조하고 있었다. 항상 그랬듯이 채군은 밝게 인사를 하고 커피포트에 새물을 담아 버튼을 눌렀다. 내가 씻으러 들어간 사이 재빠르게 내 잠자리를 치우고 씻고 나오면 딱 맞게 모닝커피를 타서 내주는 것이 최근의 하루 시작이었다. 1년째 나와 손발을 맞추면서 내 생활 패턴을 손바닥 보듯이 해서 마치 내 분신이 하나 생긴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 나는 최군이 타준 일회용 막대 커피를 마시고 나면 강의를 하러 갔다. 언제나 그렇듯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러 가는 기분으로 연구실로 달려왔다. 봤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꺼낸 말이었다. 네, 교수님. 오늘은 좀 녹화가 좋은데요? 그래?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다. 나는 점심 먹을 생각보다는 녹화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더 급했다. 최근이 녹화기의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눈을 고정시켰다. 영상은 내 시야에 들어오는 것들이라 내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어느 산동네를 걷는 모습이 보였다. 아카시아 꽃들이 여기저기 많이 피어있는 곳으로 봐서 봄으로 여겨졌다. 영상을 보면서 간밤에 꿈을 꾼 것이 하나씩 기억나기 시작했다. 2개의 봉우리가 있는 커다란 바위 옆에 이르러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이때 그냥 산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기지개를 켜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화면이 마을에서 파란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마을로 바뀌었다. 그 순간 카메라가 자빠지듯 화면이 휙휙 변했고 갑자기 누군가 나를 낚아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낚싯줄에 걸린 물고기처럼 힘없이 풀밭에 자빠지자 검은 형체가 덮쳐왔다. 마치 가위를 눌리는 것 같은 순간이었다. 화면은 어스름하게 움직였고 나는 무언가에 눌려 반항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체 모를 힘이 꽤나 강하게 나는 꼼짝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이다. 거무튀튀한 화면은 요동을 쳤다. 어떤 거친 손길이 아래를 헤집는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소리치고 싶었지만 다른 손이 목을 누르고 있어서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다. 아마도 나는 꿈을 꾸면서 몹시 괴롭게 발버둥치고 있었던 것 같았다. 화면에서 소리가 나진 않았지만 분명 나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던 것 같았고 이때 통증이 뱃속을 쑤셔대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가위에 눌린 것처럼 영상은 끈적거리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영상은 그렇게 끝이 났다. 최고는 영상이 끝나고 나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교수님, 꿈에 가위 눌리셨나 봐요. 그러게. 그런데 이 꿈은 예전에도 몇 번인가 꾸었던 것 같았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건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녹화된 바위의 이미지가 낯설지가 않았다. 가위 눌림도 그렇고 바위의 영상 이미지도 그렇고 분명 이 꿈은 처음이 아니란 생각이었다. 뭘까? 왜? 교수님, 식사 안 하세요? 그때서야 나는 점심시간이란 걸 생각했다. 하지만 점심 먹는 내내 뭔가에 홀린 듯 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넋이 빠진 표정으로 기계적인 숟가락질을 했다. 교수님, 무슨 고민 있으세요? 최고는 내 모습이 이상했는지 물어왔다. 나는 찝찝한 마음으로 내 생각을 말했다. 같은 꿈을 몇 번이나 계속 꾸는 것이 정상인지, 왜 똑같은 꿈을 꾸는 것인지, 꿈속에서의 느낌은 분명 내가 죽은 것 같았는데 왜 그런 꿈인지, 그것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고 말했다. 최고는 대수롭지 않다는 생각을 가진 듯 언젠가 봤던 곳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결코 그와 비슷한 동네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다. 그러니 그런 동네가 있는지조차 알 수도 없었고 있다고 믿고 싶지도 않았다. 혹시 유체이탈하신 거 아니세요? 최군의 말은 황당했지만 설마 하는 의구심을 들게 했다. 어디선가 들었던 기억으로 꿈에 어떤 생소한 지역에 갔다면 사실은 유체이탈에서 미래의 어느 지역에 갔다 온 것이라는 말이 어렴풋이 생각났다. 하지만 그 생각을 최근의 말에 대입하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명색이 전자공학을 연구하는 과학자였으니까. 교수님, 그 영상에 나오는 장면을 인터넷에 띄워보면 어떨까요? 혹시 알아요? 누군가 실제로 있는 장소라고 알려줄지요. 나는 피식 웃음을 지었다. 그럼 네가 울려봐라. 점심을 먹고 연구실로 돌아오자 최군은 영상을 잘라서 인터넷과 SNS에 올렸다. 혹시 실제로 있는 동네라면 누군가 나타내겠지 하는 지푸라기를 잡으며 핸드폰 번호까지 올린 것이다.
영상에 보이는 것이 어디인지 알려주시는 분에게는 후사하겠음.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게시글에 댓글이 없었다. 그렇게 10여일이 지나면서 인터넷에 올린 것도 기억에서 사라져갈 무렵 저녁이었다. 식사를 하고 연구소로 돌아왔는데 컴퓨터를 켜고 보던 채군이 갑자기 흥분된 감정으로 소리를 질렀다. 왔어요! 뭐가? 영상이 장수요! 진짜? 내 몸이 그렇게 빨리 반사작용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을 그 순간 느꼈다. 내 몸은 어느새 채군의 컴퓨터 앞으로 달려왔으니까. 채군이 올린 글에 댓글이 달려 있었다. 거기 홍은동의 낙타바위하고 같은 곳인데 오래전 모습이네요. 눈이 번쩍 띄었다. 생각해보니 꿈에 본 바위가 실제로 낙타등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넷으로 홍은동 낙타바위를 찾아봤지만 홍은동 낙타바위라고 나와 있는 게시물은 보이지 않았고 설악산, 금강산 등 다른 지역의 낙타바위만 검색이 되었다. 제 핸드폰으로 전화 한 통 부탁드립니다. 쪽지로 답장을 보내고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다. 갑자기 갈증이 밀려왔다. 물을 마시고 담배를 피러 밖에 나가서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30분이 지났을 때 채근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채근은 직감적으로 제보자라고 말했다. 채근의 예상대로 전화를 건 사람은 낙타바위라는 제보를 한 사람이었고 채근은 확인이 되자 핸드폰을 내게 주었다.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머리까지 울려왔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본 영상의 장소를 아신다고요? 네, 거기가요? 중년 남자의 차분하고 믿음직한 목소리였다. 처음 연애할 때 심정처럼 심장이 파도를 탔다. 나이가 50 중반의 남자였는데 지금은 홍은동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어렸을 때 그곳에 살았다고 했다. 처음 사진을 봤을 때 번갯불처럼 어릴 적 보던 낙타바위가 떠올랐다는 것이다. 우리는 통성명을 하고 다음날 토요일 오전에 홍은동에서 만나기로 했다. 간편한 등산복 차림으로 약속 장소인 홍은동 포방터시장 입구로 나갔다. 입구에는 포방터시장이라고 커다란 아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재래시장치고는 다른 곳보다 사람들이 꽤나 붐비는 곳이었다. 시장을 가로질러 통과하면 산으로 올라가는 언덕길이 보였고 아파트와 연립주택들이 양옆으로 우뚝우뚝 서 있었다. 그 뒤로 마을을 감싸듯 북한산 자락이 넓게 감싸고 있었다. 두리번거리다 시간을 보니 10시 정각 약속 시간이었다. 어떤 사람이 나올지 궁금했다. 50 중반의 남자들만 보이면 혹시 나하고 약속한 사람이 아닐까 한 번 더 눈을 맞추었다. 10분 정도 지나서 검은색 등산복 차림의 남자가 다가왔다. 작지도 너무 크지도 않은 평균적인 신체를 가진 서글서글한 이미지의 남자였다. 혹시 정봉석 교수님? 주철호 선생님. 우리는 서로 이름을 확인하고 반갑게 악수를 나누었다. 주 선생은 낙타바위가 있는 곳을 손으로 가리켰지만 아파트에 가려 보이지는 않았다. 자신도 수십 년 만에 찾아와서 길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30분이면 충분히 도달할 것이라고 말하며 앞서서 걸었다. 낙타바위까지 가는 길은 가파른 언덕길이었다. 혼자 왔으면 힘들었을 법도 했는데 안내자로 나선 주선생이 이곳은 과거의 연탄공장이었는데 다세대 주택이 들어섰고 이곳은 공터였는데 아파트가 세워졌다며 털털한 말투로 동네 역사를 들려주었다. 덕분에 힘든 줄도 모르고 오르게 되었다. 마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산행해야 할 시점에서 주선생은 어디로 방향을 잡을지 잠깐 망설이기도 했지만 아파트 뒷길로 북한산로라는 이정표를 발견하였다. 잘 정돈된 나무 계단을 하나씩 밟아가다 보니 어느새 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고 하늘을 올려봤다. 하늘은 파랗고 사월의 햇살은 포근했다. 봄바람은 살랑거리듯 다가와 시원하게 마사지해 주었다. 바람 한 모금이 냉장고에서 꺼낸 사이다보다 더 시원한 맛이었다. 40평생을 쫓기듯 살아오면서 산이라는 것을 너무 외면하고 살아왔나 보다 하는 생각도 들었다.
잠깐 자연의 손길을 음미하고 있을 때 주선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저기입니다. 주선생의 손짓을 따라 바라보니 멀리 두 개의 봉우리가 불룩 솟아난 승용차 크기만한 바위가 보였다. 영락없는 낙타등 모양의 바위였다. 10분 정도 둘레길을 타고 빙글 돌아가니 둘레길 아래에 낙타바위가 우뚝 서 있었다. 둘레길과 낙타바위 사이에는 장정 20여 명 정도는 둘러앉을 수 있는 평지가 있어서 쉬어가기에는 참 좋은 자리라 생각되었다. 바로 여기입니다. 사진하고 비교해 보시죠. 주선생이 자신의 임무를 마쳤다는 듯 자신있게 말했다. 나는 낙타바위 옆에서 핸드폰에 저장해둔 꿈 녹화 영상을 재생하였다. 마을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지만 낙타바위의 모습과 마을의 지역은 변함이 없었다. 주선생이 핸드폰에서 재생되는 영상과 실제를 비교해보면서 신기한 듯 물었다. 그런데 이건 언제 찍은 영상인가요? 영상으로는 꽤 오래전 모습인데. 꿈 영상입니다. 꿈이요? 허! 주선생은 내 얼굴을 쳐다봤다. 장난하냐 하는 눈빛이었다. 내가 생각해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신기한 생각이 들었다. 어째서 과거의 모습이 내 꿈에 나타난 것일까?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곳인데. 의문이 생기는 순간 갑자기 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머리에 통증이 밀려왔다. 심장이 벌떡벌떡 뛰면서 목을 눌러왔다. 이윽고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주선생이 깜짝 놀라 내 팔을 잡았다. 교수님! 교수님! 괜찮습니다. 나는 손을 저 괜찮다는 표현을 했지만 이상하게 머리가 지끈거리고 굿도까지 나오려고 했다. 헛구역질을 했지만 목에서 넘어오는 것은 없었다. 그러는 중에 뭔가 기억이 날 듯 하는데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었다. 뭐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아랫속은 안개만 가득 차서 안개 너머에 어른거리는 뭔가가 확연히 보이지가 않았다. 그 뭔가를 생각해내려고 하면 할수록 머리의 통증은 더 심해졌다. 나는 주선생의 부축을 받으며 후들거리는 다리로 조심스럽게 마을로 내려왔다. 주선생과 헤어진 후 곧바로 핸드폰을 꺼냈다. 대학 부설병원에서 신경정신의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태희 교수는 가끔 학교에서 안면이 있는 교수였고 현재 내가 연구하는 꿈 녹화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던 사람이었다. 전화를 했더니 반갑게 받아주었다. 카페에서 만난 이 교수는 낙타바에서 일어났던 증상을 다 듣고 나더니 트라우마 증상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난 낙타바에 비슷한 어떠한 곳도 가본 적도 없었기에 트라우마가 생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상하군요. 생전 처음 가본 곳에서 그런 증상이 나타난 것은 저도 들어본 적이 없네요. 설마 유체이탈을 했다고 할 수는 없고 심리학적으로 본다면 분명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비슷한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 겁니다. 무의식에서는 잊을 수 없는. 잠시 생각을 정리하던 이 교수는 불쑥 떠오른 생각을 말했다. 체면요법을 받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체면요법이요? 갑자기 씁쓸한 웃음이 토해져 나왔다. 전자공학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비과학에 의존한다는 것이 왠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 교수는 내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이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였다. 정신과 분야에서는 체면요법을 활용하여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 쪽에서는 체면을 과학으로 분류하며 연구하는 학교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교수가 내게 거짓말을 할 리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때서야 나는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대답을 하고 카페를 나섰다. 잠시라도 생각을 놓고 싶었다. 눈을 이곳저곳으로 돌렸다. 그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도시의 숨결을 마셨다. 풍경들이 물처럼 흘러갔다. 간혹 흐름이 멈추고 깜빡거리는 붉은 신호등 앞에 멈춰서게 됐다. 빌딩 뒤편으로 붉게 물들어가는 석양이 도시를 삼키는 커다란 괴물 같았다. 나는 괴물의 아가리를 바라보는 작은 벌레에 불과하였다. 발길은
어느새 내 몸을 연구소 앞에 데려다 놓았다. 저녁 생각도 없어서 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창밖에 시선을 던졌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와 내가 던진 시선을 다시 내게로 던지고 있었다.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나는 이방인이었다. 밤새 내게 던진 질문을 답을 찾느라 날밤을 새워버렸다. 어쩌면 모든 과학은 비과학적 상상에서 출발하는 것이라 생각되었다. 다음 날 이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교수님, 그 어제 말씀하신 체면치료사 믿을 만한 사람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이 교수는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있다고 답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 연구실에서 할 수 있을까요? 체면 상태의 영상을 꿈 녹화기로 녹화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장비를 옮길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교수는 흔쾌히 승낙을 해줬다. 이 교수와 전화를 끊고 불과 5분도 안 돼서 이 교수에게 다시 전화가 왔다. 체면 치료사가 오케이는 했는데 스케줄이 꽉 차서 목요일 저녁이나 시간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에 같이 오겠다고 했다. 목요일까지 기다리는 며칠 동안이 무척이나 길게 느껴졌다. 차라리 내가 장비를 싸들고 갈 걸 그랬나 하는 후회도 들었다. 하지만 스케줄이 꽉 찼다니 장비를 싸들고 간들 별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힘든 며칠간을 보내고 목요일 저녁 7시가 좀 지나서 이 교수와 체면치료사가 연구실에 방문했다. 서경진입니다. 정봉석입니다. 호리호리한 체형의 체면치료사는 50대 중반의 남자였다. 체면심리연구소 소장이라는 검은색 명함을 내밀었다. 최근이 손님 접대를 하듯이 커피를 타서 돌리고 잠깐 동안 관계를 설명하는 여담들을 늘어놓고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석 소장은 이미 이 교수에게 나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들은 듯 꿈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였다. 최근이 녹화기 버튼을 눌러 영상을 재생시켰다. 석 소장과 이 교수가 생각보다 관심 있게 영상에 집중했다. 석 소장은 자신이 보고 있는 영상이 꿈을 녹화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했다. 꿈 녹화기가 제대로 완성이 된다면 자신들 분야에서도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라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꿈 영상이 끝나자 두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표정을 지었다. TV보다 영상이 깨끗하진 않지만 꿈을 영상으로 본다는 것이 신기한 표정이었다. 나는 영상을 보며 주 선생이 말해줬던 내용대로 저곳이 연탄 공장이 있던 자리고 저기는 공터였다고 손가락을 가리키며 알려주었다. 석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꿈이 무의식의 세계를 끄집어내는 것과 같이 체면도 무의식의 세계를 끄집어내는 것이라 말했다. 본인이 기억을 못하지만 뇌의 저 깊은 창고에는 먼지 속에 파묻혀 숨어있는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꿈이 자연적인 발화 현상이라면 체면은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발화 현상입니다. 내가 인정을 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자 석 소장이 이제 체면을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시작해보자고 말했다. 나는 꿈 녹화기를 가동시키고 의자를 뒤로 최대한 눕힌 다음에 단자를 머리에 부착했다. 석 소장은 부드러운 톤으로 말했다. 편안한 마음으로 저를 믿고 따라주세요. 네. 눈을 감으시고 석 소장의 지시대로 눈을 감았다. 당신은 이제 내가 셋을 세면은 깊은 체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석 소장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하나, 둘, 셋, 넷선. 몸은 무게를 잊어버리고 마치 허공에 떠있는 느낌이었다. 이제 먼 과거로 찾아갈 겁니다. 당신이 잊을 수 없는 그곳, 그것은 낙타바위입니다. 나는 어느새 낙타바위 앞에 서 있었다. 마치 하늘에서 들리듯이 석 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전 지혜예요. 윤지혜. 당연히
정봉석이라는 이름을 들을 줄 알았던 석 소장은 윤지혜라는 엉뚱한 이름이 태어났으니 황당할 법도 하였다. 질문을 잠깐 멈췄다가 다시 물었다. 윤지혜? 남잔가요, 여잔가요? 여자입니다. 나이는 18살입니다. 학생인가요? 네, 고3입니다. 석 소장의 질문이 잠시 멈추었다. 어쩌면 내 대답에서 뭔가를 찾아내려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았다. 다시 질문이 이어졌다. 당신은 다른 영혼인가요? 지금의 육체에는 언제 들어왔나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다른 영혼이 아닙니다. 석 소장은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고 숙련된 솜씨로 차분하게 물었다. 그럼 정봉석 교수와는 어떤 사이입니까? 그가 납니다. 그가 지혜 씨라고요? 네, 저는 그의 전생의 존재입니다. 아... 석 소장과 이 교수가 탄성을 토해냈다. 현재 있는 곳은 몇 년도 몇 월입니까? 1975년 4월입니다. 거기엔 왜 왔나요? 공부하다 머리 식히려고 올라왔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내가 말하려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끌어당기는 바람에 나는 비명을 질렀다. 으아! 동시에 내 입이 그의 입에 손에 막혀 소리가 나오지도 못했다. 또 다른 손이 치마 속을 파고들었다. 내가 반항을 하자 그의 한 손이 목을 졸라왔다. 나는 눈을 부릅뜨고 그의 얼굴을 보았다. 광기와 색욕에 가득 찬 그의 얼굴. 몸에서는 통증이 느껴지면서 목졸림 때문에 내 의식은 점점 가물거려져 갔다. 분노가 활화사처럼 끓어오르고 원통함에 피눈물이 흘렀다. 소리를 치고 싶었지만 목이 졸려 소리를 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내 몸은 싸늘하게 식어가는 듯 하더니 나의 영혼이 호련히 몸에서 빠져나와 내 몸을 유린하는 사내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눈에서는 처절한 저주의 화살이 튀어나왔다. 사내는 자기의 욕구를 채운 후에 싸늘히 식은 내 몸을 느꼈는지 황급히 뒤로 물러섰다. 다시 조심스럽게 내 몸을 건드려보고 코에 손가락을 갖다 대보더니 겁이 가득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다급히 시신을 풀이 무성한 골짜기 사이로 끌고 올라갔다. 풀로 시신을 덮고는 허둥대둥 밑으로 뛰어내려갔다. 나도 그를 따라 내려갔다. 사내는 내가 사는 집과 불과 5분 정도 떨어진 집으로 들어가더니 다시 삽을 들고 급히 나왔다. 산으로 올라온 그는 내 시신을 숨겨둔 골짜기에 땅을 파고 묻었다. 나뭇가지와 풀들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위장을 하고는 서둘러 산을 내려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두 눈 부릅뜨고 내려다봤다. 석 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당신은 내가 신호를 주면 다시 현실로 깨어납니다. 하나, 둘, 셋. 석 소장의 소리에 다시 현실로 돌아왔는데 마치 악몽을 꾼 것 같았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이 교수가 걱정된다는 듯 괜찮냐고 물어왔다. 머리에 붙은 단자를 떼어내고 잠시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체면 상태에서 본 것은 그대로 꿈녹하기에 녹화가 잘 되어 있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 하는 의문이 들어 석 소장에게 믿을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 교수도 궁금하다는 듯 석 소장을 바라보았다. 석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남자가 누군지 알겠냐고 물었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낯설지는 않지만 누군지 알 수는 없었다. 이 교수가 어쩌면 같은 동네에서 몇 번 마주쳤던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어쩌면 이 교수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체면 상태에서 본 것이 진짜 확실한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었다. 나는 내일 낙타바위에 가보겠다고 말했다. 석 소장과 이 교수도 증인이 필요할 것이라며 동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오후 강의를 휴강하고 낙타바위로 올라가는 길목의 아파트에 왔다.
그곳에는 이태희 교수와 석 소장, 그리고 중년 남자가 한 명 더 있었다. 내가 누구냐는 듯 바라보자 석 소장이 소개했다. 이분은 서대문 경찰서에 근무하는 강력반 반장입니다. 제가 친분이 있어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모셨습니다.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아, 네, 정봉석입니다. 이계춘입니다. 강력반 반장이라서 그런지 아직도 몸이 운동으로 잡혀진 것처럼 포스가 느껴졌다. 이 반장은 민원인을 상대하듯 차근차근 친절하게 말을 꺼냈다. 석 소장님께 오늘 여기에 온 목적에 대한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사실 40년 전 사건이라면 이미 공소시효가 다 끝난 일이라서 범인을 잡아도 죄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해서 그 당시에 실종 사건이 있었는지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1975년 4월에 윤지혜라는 학생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것이 있었습니다. 석 소장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체면에서 본 것이 사실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이 반장의 말은 계속되었다. 그래서 교수님의 연구가 향후 법의학의 강력범죄 해결에도 획기적인 일이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만 온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좀 모셨습니다. 누가 또 왔나요? 소장님 말을 듣고 국가수의 도움을 좀 청했습니다. 40여 년 전 유해 벌고를 하려면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해서요. 이 반장이 손짓을 하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봉고차에서 30대로 보이는 장정 3명이 내렸다. 우리는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낙타바위로 발길을 옮겼다. 낙타바위가 가까워지면서 몸이 떨려왔다. 체면으로 그때 상황을 봐서 그런지 머릿속에서 그날의 일이 생생하게 꿈틀대고 있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거칠어지자 이 교수가 보온병에서 따뜻한 물을 따라주었다. 따스한 물을 마시면 좀 괜찮아질 겁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내가 물을 마시고 안정을 취하는 사이 국가수 직원들은 동영상을 보며 유해를 발굴한 지점을 찾아냈다. 40여 년이 지났으니 지형의 동영상과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예상되는 지점을 노란 테이프로 울터리를 친 후에 호미로 조심스럽게 땅을 파고 긁어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테이프 밖에서 세 사람이 작업하는 것을 번갈아 살펴보았다. 기다리는 시간은 꽤나 길게 느껴졌다. 마음 같아서는 삽으로 곡괭이로 팍팍 파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 순간이 나에게는 꽤나 모순되는 순간이었다. 그곳에서 유골이 나오기를 바라야 하는 건지 아니면 나오지 않는 것이 좋은지 어떤 쪽으로 마음을 둬야 할지 몰라 카메라로 발굴 현장을 촬영하다가도 가끔 먼 산을 바라보기도 했다. 발굴 작업은 마치 재래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경건하고 숙연하게 진행되었다. 2시간여가 지나고 땅을 긁어대던 직원이 손을 번쩍 들고 소리를 질렀다. 여기! 사람들의 시선이 직원이 가리킨 곳으로 쏘아졌다. 하얀 백골로 보이는 것이 땅에 박혀 살짝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뭐야? 진짜야? 국가수 직원들은 믿기지 않다는 듯 놀라워했다. 보고도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다. 설마 꿈과 체면을 통해 본 40여 년 전의 살인사건이 실제하다니. 충격적인 놀라움이었다. 발굴 작업은 속도를 더해갔다. 나는 그 과정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카메라에 담아냈다. 그렇게 2시간이 더 지난 후에 온전한 모습의 유해를 수습하였다. 나는 비닐봉지에 담겨진 수습된 유해를 손으로 어루만져 보았다. 이 유골이 나라는 생각이 들자 슬픔이, 분노가 용암처럼 뜨거운 무엇이 끓어오르듯 가슴이 벅찼다. 새파랗게 꽃다운 나이에 꽃도 피기 전에 꺾여버린 어린 소녀가 너무도 불쌍했다. 더군다나 그것이 내 전생이었다고 생각을 하니 가슴에 대못을 박아대고 있었다. 내 눈동자가 벌겋게 편해갈 때 국가수 직원은 정밀검사를 한 후에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하고는 봉투를 들고 산을 내려갔다. 내 머릿속에서는 체면에서 보았던 장면이 머리를 휘감았다. 그 능욕 장면을 견딜 수가 없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이 교수가 급하게 내게 따뜻한 물을 주었지만
난 마시고 싶지 않았다. 물잔을 손에 들고 이 반장을 바라보았다. 약간은 감정이 복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반장님, 범인을 잡아주세요. 이 반장은 입술을 꾹 다물고 눈만 껌뻑거리다가 한숨을 토해냈다. 사실 녹화된 영상을 보면 범인을 알아내는 것은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소시효가 다 지난 지금이 와서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교수님만 더 힘들어질 겁니다. 아니요, 저는 알아야겠습니다. 만약 반장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제 힘으로라도 기필코 제 값을 물을 겁니다. 어떻게 물으려고요? 법치국가에서 개인적인 복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으로만 가능한데 공소시효 때문에 법으로도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교수님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여기서 끝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반장의 말은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절대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다. 나는 갑자기 절규하듯 큰 소리를 질렀다. 누가 그런 공소시효를 만든 겁니까? 피해자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왜 범죄자에게 법이 면죄주를 주냐고요? 이 반장은 안타깝다는 듯 말했다. 법이 그런 걸 어쩝니까? 법? 무슨 놈의 법이?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법이 잘못되었으면 고쳐야죠. 왜 공정히 할 법이 가해자의 편에 있는 겁니까? 내 목소리는 울부짖음으로 바뀌었다. 법? 개 같은 법! 개나 주라고 해! 소리치다 주저앉아 서러움에 눈물을 토해냈다. 한동안 울고 나니까 이 교수가 등을 도닥거리며 술이나 한잔 하러 가자고 날 위로해 주었다. 오랜만에 먹는 소주가 불에 태운 듯 쓰디 썼지만 목구멍에서는 단번에 넘어가 버렸다. 얼마나 마셨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숫자를 세지도 않았지만 정신이 온전한 상태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기에 술에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술에 비틀거렸지만 머리는 너무도 차가웠다. 안 먹던 술을 취하도록 잔뜩 마시고 온 나를 보고 마누라 아버지가 깜짝 놀라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나는 술에 취해 약간은 꼬부라진 발음으로 며칠간의 일들을 쏟아냈다. 꿈을 꾸고 꿈에 본 낙타바이를 혼동해서 찾아내고 체면으로 본 전생에 성폭행당하고 살해된 장면과 그 살해된 여학생의 유구를 수습한 내용들을 숨도 쉬지 않고 빠르게 털어냈다. 집사람과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라워했다. 나는 집사람과 아버지 앞에서 큰 소리로 장담을 했다. 기필코 그 범인을 잡아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집사람과 아버지는 내가 술주정으로 보였는지 일단 술 깨고 얘기하려며 날 방으로 밀어넣으려 했다. 잠이 오지 않았다. 나를 그렇게 만든 범인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뒤척이다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이제 꿈 녹화기는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되었다. 아직 내일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주변에서는 조심스럽게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학교에서도 연구 논문이 언제 발표가 될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저녁 무렵에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가 전화 연락도 안 되고 매일 다니던 자원봉사에도 오늘은 안 보였다는 것이다.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냐며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했다. 아버지가 치매 환자가 아니니 어쩌면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늦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뜬 눈으로 아버지를 기다렸지만 아버지는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다.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았다. 오늘은 아버지의 생신날인데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불안감이 들었다. 가까운 지구대에 실종신고도 내고 여기저기 아버지를 찾으러 다녔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고서 편의점에 앉아 잠시 쉬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다. 서대문 경찰서 이 반장이었다. 혹시 국가수에서 수습해간 유유에 대해 결과를 알려주려나 하며 전화를 받았다. 이 반장은 나보고 병원으로 오라고 하였다.
나는 이 반장이 일러준 병원으로 급히 차를 몰아 달려갔다. 운전을 하는 동안 몸이 떨려왔다. 아버지가 낙타바위에서 약을 먹고 숨져 있는 것을 등산객이 발견하여 신고했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유서 한 장 없이 조용히 가셨다. 낙타바위에 기대어 비스듬히 쓰러진 채 숨져 있었다는 것이다. 앞에는 먹다 남은 소주와 농약봉지가 놓여있는 것으로 미루어 소주에 농약을 타서 마신 것 같다고 이 반장이 일러주었다. 그날 이후 꿈 녹화기 연구는 중단되었고 낙타바위 꿈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나는 대학에 휴직계를 내고 기약도 없이 남해의 작은 무인도로 떠났다. 폐가가 두어 채 남아있는 곳이라 기거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그저 바닷가에 낚싯대 던져놓고 망부석이 되는 것이 하루 일과였다. 고기가 잡히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었다. 어떤 때는 낚시에 걸렸는데도 넋놓고 있다가 고기를 놓친 경우도 허다했다. 바다에 오면 뭔가 해답을 찾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 해답이 뭔지 알지 못했다. 막연히 찾아온 것이다. 역시나 바다가 내게 무엇인가를 말해주지는 않았다. 바다는 그저 바다일 뿐. 밤하늘에는 달빛에 반짝이는 모래알들이 무수하게 뿌려져 있었다. 누군가는 저 무수한 별들에게서 무엇인가 답변을 들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별들을 품은 바다나 바다에 떠있는 별들이나 그 무엇도 내게 답을 주지는 않았다. 그곳에서 답을 찾으려 했던 내가 어쩌면 어린아이의 유치한 응석부리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멀리 고깃배 한 척이 느지막이 집으로 돌아갈 때 갈매기 한 마리가 머리를 빙빙 돌다 사라졌다. 산속으로 숨어드는 붉은 태양이 혀를 길게 내밀어 얼굴을 훑을 때면 집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한 달여를 보내고 나니 바다가 사막처럼 보였다. 이제는 이곳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꿈을 꾸었다. 낙타가 사막을 건너는 꿈을. 일요일 오전에 바닷가에 나오니 육지에서 오는 통통배가 보였다. 선미에서 손을 흔드는 마누라와 이 교수가 보였다. 나는 이제 현실의 꿈을 꿀 차례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낙타는 사막을 건너야 하니까.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